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조용한 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영 작가의 단편 소설 은 이상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저만큼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닌 사람도 드물 겁니다. 10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도 그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기이한 일, 뜻밖의 일, 엉뚱한 일을 적지 않게 겪었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 댁에서 보낸 시간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여름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빈둥거리던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동네 부동산 어르신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놀고 먹기 아까운 몸뚱이잖아. 며칠이라도 밥값하며 지낼 자리 들어가 볼 텐가? 가족들이 휴가 떠나서 빈집을 지키는 일인가요? 짐작은 말고 생각만 말해. 들어갈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덧붙였습니다. 며칠이라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야. 주인 어른 비위만 잘 맞추면 몇 해를 머물러도 되는 자리란다. 다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 시중드는 일이라 예전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곤 했지. 월급은 넉넉히 준다는데도 말이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맞추는 일은 서툴지만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르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참고 견디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인내야말로 제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박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이분이 제가 모셔야 할 주인이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작고 여린 체구로 안락 의자에 기대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목덜미와 가느다란 손목이 옷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 이름이 참 외우기 쉽군요. 그런데 우리 집에 얼마나 머무를지 궁금하네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나니 이분이 주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주인이 약해 보이는 것보다는 우러러 보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필요 없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입가와 눈가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미소 뒤로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부동산 어르신께 소개비는 얼마나 드렸나요? 첫 월급 받으면 드리기로 했습니다. 월급이요? 오늘은 7월 15일이니 8월 15일에 첫 월급을 드리죠. 두고 보세요. 절대 적지 않을 테니까. 다만 이민수 씨가 그 월급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박 선생님의 눈빛이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탄탄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공존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앞서 이 집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간 걸까요? 쫓겨난 걸까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민수 씨가 첫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고 차가운 빛이 남았습니다. 집에는 박 선생님과 저 외에 초애 씨 성을 가진 가정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엌 일만 묵묵히 하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박 선생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시지만 성한 팔도 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저는 박 선생님 곁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새벽 잠이 없으셨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나이인데 이상할 정도로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6시에 깨지만 박 선생님은 그보다 1시간 먼저 깨셨습니다. 제 방에 설치된 부저가
요란하게 울리면 5시 전후였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열쇠를 챙겨 방을 나섭니다. 침실 문은 열쇠로만 열립니다. 방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 벽에 스위치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지시를 기다립니다. 배설. 박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요강 뚜껑을 열고 잠옷 바지를 내리고 박 선생님을 안아 요강 위에 앉힙니다.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침대에 눕히고 요강 뚜껑을 닫은 뒤 제자리에 섭니다. 정원 산책.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건 정해진 순서나 다름없었지만 박 선생님은 꼭 말씀하셔야 움직이십니다. 정해진 순서인데도 꼭 제가 말해야 하나요? 언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기계 같군요. 철저한 기계가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겠죠. 정원으로 나가 새벽 공기를 마실 차례입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옷을 벗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힌 뒤 휠체어에 앉힙니다. 박 선생님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안아 올릴 때면 그 무게가 존경과 두려움을 잠시 흐려놓기도 합니다. 박 선생님은 휠체어를 손으로 굴려 방을 나가 현관 앞까지 갑니다. 그 앞에서 멈추면 저는 안아 올려 현관 대기 휠체어로 옮깁니다. 현관과 정원 사이 계단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 올려 계단 아래로 옮깁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화초와 나무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박 선생님은 휠체어를 굴려 정원을 천천히 돌고 2마리 shepherd가 곁을 따릅니다. 저는 물을 주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식전 정원 시간은 1시간 반쯤입니다. 집 안으로 모신 뒤 세면장으로 데려갑니다. 큰 타월을 두르고 세면대 앞에 휠체어를 바짝 댑니다. 세면대 높이는 앉은 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세수 후 타월은 흠뻑 젖습니다. 세수를 마치면 식탁 의자에 앉힙니다. 몸을 앞으로 기댈 때 지지대가 되고 손받침 나무판이 가슴 앞을 가로지르는 의자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만큼 집 안 구석구석이 세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모습은 새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저것 가려내고 조금씩 깨작거립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억지로 한 공기를 비우는 듯합니다. 아침을 마치자마자 변이를 느끼시는 듯합니다. 배변. 약장에서 관장약을 꺼냅니다. 주사기형 용기에 든 약을 항문에 주입하고 화장실 변기에 앉힙니다. 물을 많이 드셔도 변은 단단합니다. 믹서가 윙윙 소리를 내며 당근 주스, 딸기 주스, 토마토 주스를 만듭니다. 일을 마치면 항문을 닦아 드리는 것도 제 몫입니다. 병위에서 내려 마루 창가 안락 의자로 옮깁니다. 등받이 의자는 시원하지만 긴장된다고 싫어하십니다. 여름용 등받이와 깔개가 붙은 의자에 기대시면 무성한 정원을 멀거니 바라보십니다. 배설 후라 얼굴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틈을 타 가정부 초혜 씨가 저를 부르십니다. 이씨, 잠깐만 도와주겠소? 미안한 기색이지만 자주 저를 부려먹으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박 선생님은 목욕을 하십니다. 미지근한 물에 알몸을 담급니다. 더위에도 찬물은 싫어하십니다. 마른 몸이 안쓰러움을 자아냅니다. 변성기 소년처럼 음모가 돋아있지만 성기는 작습니다. 발기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욕을 마치면 다시 마루창가 안락 의자에 앉아 오후의 흐름에 잠깁니다. 책을 보거나 생각에 잠기십니다. 저는 곁에서 일이나 심부름을 기다립니다. 최 씨가 틈틈이 저를 부르십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바람이 나무잎을 어루만집니다.
박 선생님은 새벽 잠이 없으신 대신 초저녁 잠이 많으십니다. 저녁을 마치고 1시간쯤 정원에 계시다 곧 잠자리에 드십니다. 잠을 잘 때는 다른 방을 쓰지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방에 요란한 부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머리맡 단추를 누르시면 제 잠을 깨우는 소리가 울립니다. 박 선생님은 잠들기 전 물을 많이 드십니다. 믹서가 만든 주스를 맥주컵으로 2컵이나 드시고 주무십니다. 자면서 땀을 흘리십니다. 마른 몸에 땀이 많으면 탈수 위험이 있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밤중 그런 일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예방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후계자도 아직 없으니 섣불리 갈 수 없지. 2~3시간 지나면 땀이 빠져나가고 방광이 부풀어 오릅니다. 머리맡 단추를 누르시면 부저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나 열쇠를 챙겨 방을 나갑니다. 배설. 안아 올려 요강에 앉히고 상체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받칩니다. 소리가 멈추면 다시 침대에 눕히고 요강을 비웁니다. 다시 봐야겠네. 요강을 변기에 쏟고 옵니다. 손 씻어. 목욕탕에서 손을 씻고 옵니다. 물. 주스병을 꺼내 컵에 따라 부축해 앉히면 목구멍으로 넘기십니다. 수분을 보충하신 뒤에야 가서 자게 문 잠그고 하시며 놓아주십니다. 한두 시간을 뒤척이다 다시 잠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저는 돌아 누우면 곧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길러진 적응력 덕분입니다. 2~3시간 후 다시 부저가 울립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옷을 내리고 요강에 앉히고 눕히고 비우고 손 씻고 주스를 따라 드립니다. 하룻밤에 2~3번씩 깨어납니다. 앞서 이 집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밤 부저를 견디지 못한 이도, 관장약을 넣는 일을 못 견딘 이도, 최 씨의 심부름에 화낸 이도 있었을 겁니다. 민수 씨, 다시 봐야겠어. 첫 월급 봉투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는지요? 천만에. 내 손발 노릇 잘해 주었어. 그런데 민수 씨가 2번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 필요 없다고 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매달 월급으로 민수 씨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줄까? 아직 홀몸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의 입가의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박 선생님은 한결 다정해지셨습니다. 일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도 하셨습니다. 민수 씨와 내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걸 보니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봐. 그때는 내가 다리를 못 썼고 민수 씨가 월급 받으며 날 돌봤는지도. 튼튼한 제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내가 민수 씨 다리를 부러워하며 이렇게 만졌는지도 모르지. 한 사람 속에 2마음이 따로 태어났는지도. 그럴지도 모르죠. 2번째 월급이 적금으로 들어갈 무렵 밤이 선선해졌습니다. 땀이 줄어 부저는 한두 번으로 줄고 10월부터는 한 번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식은땀은 흘리셔서 내복을 갈아입히고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퍼주는 저를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나에게도 저렇게 식욕 왕성한 때가 있었을 거야. 이튿날 닭 1마리를 삶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늘 깨작거리시던 분께 입맛이 도신가 싶었습니다. 식탁에 통째로 올라오자 두어 점 뜯고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닭 1마리 먹어 치울 자신 있나? 뼈 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먹어보게. 못 먹으면 물어내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1마리가 순식간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잘 먹었군.
잡수시지 않고서요? 농담이 아니야. 민수 씨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내가 먹는 기분이 들더군. 맛도 느껴지고 배도 부르는 느낌이었어. 그 후로 별식을 시키시어 깨작거리다 놓고 저더러 먹으라 하셨습니다. 한 그릇에서 함께 먹자시며 흉내만 내시고 저 혼자 먹게 하셨습니다. 민수 씨 먹는 걸 보니 내 몸이 민수 씨 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야. 음식뿐 아니야. 언젠가 자전거 경주를 보시고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자전거를 사 드리고 타고 다니게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싶다 하셔서 함께 학원에 다녔습니다. 해가 가고 새봄이 와 물이 익어가는 어느 날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여자를 한번 만나보게. 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야겠는데 내 대신 민수 씨가 그 자리에 나가주게. 선생님께서 꼭 나가라고 하신다면 앉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다른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준비를 서두르자. 이야기가 끝났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저는 최고급 양복점에서 박 선생님이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시는 앞에서 새 양복을 맞추고 와이셔츠와 넥타이, 구두를 골라 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박 선생님도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은 예쁘고 단아했습니다. 예쁘건 아니건 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판가름은 박 선생님 몫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이름과 나이, 신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일이 꼬이면 어쩌나 걱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약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약혼식에 신랑으로 나가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민수 씨가 나가지 않을 때가 더 복잡해지지. 할 수 없이 약혼식에 신랑으로 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친척인 양 참석하셨습니다. 선물 교환 순간 사진이 찰칵거릴 때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와 약혼 선물 시계를 내놓자 민수 씨가 받은 거니 차고 있게 하시며 돌려주셨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쩝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낼 것 없어. 마음속으로 나는 이민수가 아니라 박연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약혼이든 결혼이든 그보다 더한 일이든 박연삼이 민수 씨 몸으로 하는 거라고 여기게. 자, 내 눈을 보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문득 제 몸이 박 선생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뒤 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 그 여성의 알몸을 안고 살을 섞었습니다. 나는 박연삼이다. 이민수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이상한 결혼 생활은 1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성은 박씨, 이름도 박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호적에는 박 선생님과 제 아내가 부부로 아이는 그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 처리가 잘못된 탓이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자 잃었던 나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아내의 죽음이 저를 구해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골 선산을 다녀와 주게. 돌아오는 길에 관광도 하고 한 달 휴가를 주지. 아들 곁에는 유모가 제 부재 중 박 선생님을 돌볼 사람도 구해 놓으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오니 박 선생님 일가족은 이사간 뒤였습니다. 적금 통장과 집이 제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다는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컥 외로움이 치밀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휘감았습니다.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마루창가 안락의자의 기대 정원을 바라보던 박 선생님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원에는 여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